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을 타이틀에 붙이는 게 그렇게 썩 익숙하지는 않네요. 아시겠지만 오늘 오피니언 비평과 김효진 PD의 PD 브리핑으로 이어집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SBS의 기사를 보니까 물가 상승률은 1% 시대인데 왜 체감 물가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물가 상승률 1% 시대인데 장바구니는 채우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1.3%였습니다. 정말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생각이 어려웠던 물가 상승률입니다. 1.3%밖에 오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물가가 이렇게 안 오르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SBS 취재진이 마트에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통계적으로 딱 맞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요. 5명한테 물어봤더니 4명이 물가가 높아서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라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격차가 나오느냐?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물가 부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경기 상황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적자 가구, 그해 번 돈보다도 쓴 돈이 더 많은 가구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1.3%라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또한 자영업자들 체감 물가 상승률도 훨씬 더 높고 고연령층들, 나이가 많을수록 체감 물가 상승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적자 가구야 더 말할 나이도 없지만은 자영업자들 요즘 살기 어렵습니다. 고연령층들 65세 이상의 연령층 가운데서 빈곤층이 절반에 가까운 48%라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물가가 적게 오른다 하더라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적으면은 그 물가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1%에 머물렀다고 하지만은 생활 물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값요 15.9% 올랐습니다. 수입 쇠고기 값도 10.7%, 국산 쇠고기 6.2%, 달걀 8.2%, 우유 7.3% 올랐습니다. 다 매일같이 먹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전체 평균 물가가 1.3% 올랐다고 해서 사람들이 물가 안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물가가 낮으면은 더 안 오를 거니까 특히 내구 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를 주저하게 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냉장고 값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오른다고 생각하면 아이쿠 오르기 전에 사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쓰다가 내년에 사지 라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낮다는 이 사실이 결코 서민들의 살림살이와는 관계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SBS 취재 파일의 핵심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물가가 낮아지는 것은 유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값이 오르지 않으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산업에 파급 효과를 주어서 전체 생활 물가는 올랐지만은 전체 물가 평균 상승률은 낮은 이런 결과로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TV조선에서 아주 재미있는 도표를 보여줬는데요. 노무현 정부의 계층별 세금 증가율을 보면요. 상위 20%의 경우에는 무려 63.7%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위 20에서 40%는 불과 5년 동안 세금이 3.8% 증가에 그쳤습니다. 말하자면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중하위층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는 정반대로 갑니다. 부자들 상위 20%에게는 13.2%의 세금 증가율이 있은 반면에 하위 20에서 40%, 즉 서민층에게는 무려 65.7%의 세금 증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권이 서민들을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는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프닝이 너무 길었는데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오늘 오피니언 비평 첫 순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새누리당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면은 그래서 야당은 잘하고 있어? 라고 보통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잘하려면요, 여론에 관심 없이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은 새누리당이 지고 있고 국회 다수당은 역시 새누리당입니다. 다수당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러 나라에서 다수당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느냐?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여당과의 협상에서는 언제나 실패한다고 비난만 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새누리당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 대한 그런 기사들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준 PD.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흥행은 고사하고요. 네. 네거티브로 자중질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8 전당대회를 향한 새정치연합의 당권 레이스, 오늘이 21일이니까 이제 뭐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대중의 관심에서는 갈수록 멀어집니다. 뭐 당 안팎의 시선 싸늘하고요. 어느 언론은 감동도 비전도 흥행도 없는 산무전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지나친 네거티브가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양상입니다. 어제죠, 전북에서 이 당권 주자들이 합동 연설을 했는데 박지원 의원의 경우에 연설을 진행하는 7분 내내 문재인 의원을 비방했습니다. 자기 정책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2년 반 동안 한 게 뭐 있나?
당권, 대권 모두 차지하려는 건 친노의 계파 독점이다. 문재인이 대표되면 당은 초토화된다. 거친 대응을 자제하던 문재인 의원 또한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박 의원이 대표되면 당을 장악해서 전횡할 것이다. 제왕적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 되니까 전북 출신인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대가 후보가 난타전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면서 연설회에 아예 불참했고요. 네. 이런 상황을 경향이 짚고 있습니다. 제목은 야 전대 네거티브 공방 판치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사설이고요. 역설적인 것은요. 이 연일 인신공격에 가까운 난타전을 벌이면서 당내 분위기는 과열되고 있는데 근데 국민의 관심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왜 그런가 이에 대해서 경향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본디 전당대회는 유권자에게 당의 정체성, 노선, 정책, 인물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계기인데 근데 새정치연합의 대표 경선은 정책과 비전의 경쟁은 실종되고 이 정쟁적 계파 다툼과 제1야당이 누리는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한 당권 싸움으로 함몰하고 있다 이런 거죠. 친노냐 아니냐, 호남이냐 아니냐가 대표 경선의 최대 초점이 되고요. 당 대권 분리와 차기 총선 공천권이 당 혁신의 모든 것인 양 포장되고 있습니다. 대표 경선이 한창인데도 새정치연합의 지지율 20% 선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죠. 이 새정치연합이 19대 총선 이후에 치른 4차례 전당대회 국면에서 지금의 당 지지율이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의 절반 수준인 새정치연합의 지지율, 정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새정치연합의 입장에서는 경향신문의 이런 논조가 좀 야속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나마 관심 가져주는 걸 좀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자 주요 신문 사설에 새정치연합 조명하는 칼럼이나 사설, 오피니언란에요. 사설이나 칼럼 이거 딱 하나입니다. 관심 자체가 없는 거죠. 예. 새정치연합의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언론의 수준도 저는 새정치연합보다도 훨씬 더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사람들이 잘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때 이보다 더 많은 네거티브와 더 많은 그 욕설들,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이제 절정을 이뤘던 게 2007년 이명박과 박근혜의 전당대회였는데요. 그 앞두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폭로전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박근혜의 그 약점들은요. 박근혜 대통령 약점들은 대부분 2007년 이명박 측에서 폭로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명박의 이른바 BBK도 아마 박근혜 측에서 제기한 그런 측면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말하자면 과열된 전당대회를 비난하는 거야. 항상 언론은 갑입니다. 자기들 잘못한 것은 전혀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미디어오늘 정도가 언론의 잘못을 비판할 뿐이지 언론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는 언론 스스로 동업자 의식에서 없으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언론들이 새누리당 전당대회 때 보였던 이전 투구 이런 것들은 까마득하게 있고 새정치연합도 그런다라고만 쓰고 있는데요. 사실 당권을 놓고 싸우다 보면은 이런 식의 폭로전 언제나 있고 또 끝나면은 봉합됩니다. 오히려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전 투구 폭로전을 하건 말건 일단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으면은 네. 보수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보수 언론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주류를 이뤄가지고 진보적인 언론들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관심을 받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이른바 진보개혁 언론이라는 경향신문이 이따위로 쓰니까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이거 언론 수준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측면을 사실은 관가하고 있다는 점이 대한민국 진보개혁 언론들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한참 필드에 뛰실 때요. 네.
기자 시절에요. 국회 출입 오래 하셨잖아요. 그때도 분위기는 대체로 이랬나요? 이제, 최소한 언론에서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언론들이 주류가 아닙니다. 근데 기사가 특정 기사를 누가 썼다. 그러면은 다른 언론들이 따라가는 것을 받아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조선일보가 특종을 하면은 크게 저항감 없이 받아 쓰면서도 한겨레신문이 특종하면 그건 무시합니다.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언론이 그런 대로 균형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김영삼 정권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점점 방송 언론들이 독립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방송이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신문이 그렇게 개판으로 나가도 그런 대로 균형이 잡혔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명박 들어가지고 아주 방송을 착살내서 신문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언론 개판되고 이게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만으로서는 역부족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개혁해야 되고요. 우리 국민TV가 등장한 이유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그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오피니언 비평하다가 이상하게 넘어갔는데요. 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누가 쓰든 말든 지지자들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누가 욕하면은 그야말로 부처님 가우대 토목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요. 그렇다고 대응 안 할 수도 없고 얘기하다 보면 서로 좀 싸우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게 100배 1000배나 더 많았던 게 사실 정윤회 어쩌고 해가지고 물러나게 만든 것도 이명박 진영입니다. 2007년. 그래서 무슨 삼성동 팀인가를 운영한다고 이명박 측에서 폭로를 해가지고 이 정윤회 씨가 비서실장에서 물러나고 거의 사실상 정계에서 공식적인 은퇴를 한 것도 이명박 때문이에요. 그런 과거들은 다 잊고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적 쇄신을 다시 거부했다는 걸로 흔히 말하는 야마 포인트를 잡은 기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 소폭 개각의 핵심이겠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등 이 문고리 3인방 역시 교체나 쇄신이 아닌 이 업무 재편 등의 방식으로 살짝 조정하는 선에 그칠 것 같다고 합니다. 귀책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믿는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간다는 의리와 원칙일까? 지금까지의 이딴 낙마 사태에 따른 트라우마일까? 아니면 언론과 대중에 맞서려는 불통과 오기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국민일보가 사설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땜질 인사로는 쇄신은커녕 민심 못 잡는다. 이 집권 3년 차를 시작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전면적 쇄신 인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오불관원이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기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 통일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이런 거죠. 국민일보가 웬일이래요? 네. 국민일보에서 제가 이 사설의 전체 내용을 발췌하진 않았는데 네. 국민일보는 조금 좀 홀로 다른 포인트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교체하겠다는 걸로 분석을 해요. 네. 그러면서 총리 교체를 오히려 더 촉구를 하는 그런 논조였는데, 네. 그런 건 굳이 싫지는 않았고, 분석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아니, 내가 이런 말만 좀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예. 나도 국민일보 출신인데, 국민일보 잘 되기를 바라지. 근데 최근 국민일보의 사설이 논조를 보면 그 논설 연실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어. 내 아는 인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이건 진짜 참 목불 인간이었죠. 근데 국민일보에서 김기춘은 경질될 거로 보고 총리를 교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잘못 짚은 게 맞죠? 아니 물론 총리도 바꿔야 됩니다. 총리도 예. 희한하게 유임된 인간 아니에요. 예. 아니 박근혜 정권에서는 뭐든지 바꾸라면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하도 개판을 쳐가지고. 근데 지금은 관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청와대 쇄신이 더 앞서고 그리고 이후에 내각
개편으로 나가야 되는데 박근혜의 대답은 쉽게 얘기해서 청와대는 안 바꾸고 내각만 조금 바꾸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빈자리만 채우는 정도. 이건 뭐 국민이나 여당 여권 내에서 새누리당을 무시하는 것도 이건 그야말로 도를 넘은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언론이 조질려면 좀 화끈하게 조져야지 뭐해 도대체. 국민을 뭐 정신 차리십시오 좀. 국민은 그렇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향에서 이상돈 교수가 칼럼으로 이 훈계를 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상돈 칼럼 경향에 있죠. 자, 제목이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박근혜입니다. 이 양반은 어제 우리 이용마의 한국 정치에 나와가지고도 인터뷰 했잖아요. 예. 아니, 나는 뭐 이상돈 교수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그 이명박 정권의 4대강을 비판하고 해서 뭐 좀 그때 저도 언론인이었으니까 뭐 부각을 시켜주긴 했는데 박근혜에 붙어가지고 나중에 그 결별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 양반도 참 정신 나간 인간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던데 여하튼 뭐 경향신문에서 이상돈 칼럼을 연재하게 해놨던데 이번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좀 발췌를 좀 요약해서 한다고 했는데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전해드려볼게요. 자,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을 끄집어내서 박근혜 대통령을 꾸짖는 겁니다. 제목 말씀드렸다시피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박근혜입니다. 이 노태우, 김영삼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의 공과 과를 통해서 가르침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돈 교수는 노태우 대통령이 민주화와 사회개혁 요구가 분출하던 시기에 그것도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인물로서 돌파했다. 이런 재평가를 합니다. 이 노재봉, 김종인, 김종휘, 김학준 등 이 쟁쟁한 학자들이 포진해 있었다 이런 거죠. 각종 사회 갈등으로 편안할 날이 없었음에도 나름대로 북방 외교를 트고 대외 통상 환경에 잘 대응을 해서 경제 체제를 강화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 뭐 강론으로 들어가면 반론의 여지가 있지만 핵심은 그나마 사람을 두루 잘 썼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한 게 아니냐 뭐 이 정도로 보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이 당시 여당 사무총장이던 강삼재 의원이 수시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 순간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네가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뭐 이런 표정을 짓곤 했지만은 며칠 후에는 강삼재 의원이 전한 민심이 그대로 대통령의 발언이나 청와대의 조치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차남 현철씨 사건 터졌을 때 이 참모들의 진언을 받아들여서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이 각각 비자금과 IMF 사태로 오명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지만 사람 쓰는 일에 있어서는 탁월한 데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돈 교수는 바로 이 시기 1988년에서 1997년에 이르는 보수 정권 10년 동안 칩거 중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기 동안 칩거 중이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감을 익히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채워야 하는데 결국은 역사의 교훈이 주는 가르침을 거부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라고 불리는 비서관과 행정관들이고 요 다음 말이 재밌는데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내면서 그렇고 그런 권력투쟁이나 보아왔던 이들이 별안간 대통령을 보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겁니다. 김무성 수첩 사건으로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 박 대통령은 꿈쩍도 안 한다. 그러니 이들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국정놀이라는 철없는 장난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동의할 거나 마나, 뭐, 그렇죠. 말이 맞는 얘기지. 뭐, 노태우 김영삼은, 뭐, 자기들 머리가 나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라도 잘 써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런 데를 헤쳐왔는데, 그때 당시 그런 걸 박근혜가 배워야 되는데, 그 시기에 박근혜 칩거해가지고 그냥 안에서 뭘 숫자만 열심히 뒤지고 있었는지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해가지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저기 두루두루 뭐 보수 안에서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 뽑아서 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자기만 쫓아다니던 내시 환관들만 데리고 그냥 뭐 국정놀이 한다면서요.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 같은데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얘기는 그런 박근혜를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 사실 이상돈은 아니에요. 그때는 뭐 미쳐가지고 눈에 헷가닥 돌아가지고 그러면 했습니까? 그게 웃긴다는 이야기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 이 후보 시절에 뭐 김종인 전 아까 얘기했던 노태우 정권 시절에 김종인 전 경제수석 그 김종인 경제수석이 노태우 정권 시절에 좀 계획적인 경제 정책을 많이 입안하고 실행시킨 인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죠. 헌법 그 경제민주화 조항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 자 이제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죠. 후보 시절에 모여들 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저렇게 표현할 걸 예측 못했다는 것도 사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 이상돈 교수가 얘기했나? 아마 그 비슷한 분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당 공식 회의에서 정책이 정해지면은 그 다음날 기자회견 해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오다가 내려와가지고 엉뚱한 정책이 나온다고 이걸 발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 정책 회의라든지 공식 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제가까지 받아가지고 다 정해놨는데 하룻밤 만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정책을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돈 교수였나? 이 분명히 비선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몰랐다는 얘기야? 이상돈 교수 맞습니다. 네? 네, 그 얘기 이상돈 교수 맞죠? 예. 이준석이도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의 이른바 비민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그럼 그거 모르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후회한다는 얘기인지 한심한 얘기들이죠.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얘기를 이상돈 교수가 할 자격이 있는 거지. 물론 이제 과거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박근혜를 반대했던 사람이 하는 얘기보다도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 그 스탠스가 잘못했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에 지지했던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돈 교수가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어? 그때는 그 무슨 생각으로 눈이 그 헷가닥 해가지고 박근혜를 오판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닌 걸로 생각해서 그럼 지지했다는 이야기야?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건 그렇고 경향신문은 그렇고 또 다른 언론은 없습니까?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사고 구조를 다른 분석. 사고 구조? 네. 왜 그럴까? 그렇죠. 네. 한겨레의 그 에세이 코너죠. 유레카라는 코너에 인지 부조화라는 제목의 짧은 에세이가 오늘 실렸습니다. 이것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많이 쓰죠. 예. 자신의 믿음하고 현실의 상황이 충돌하면, 그러니까 안 맞으면 이른바 인지 부조화라는 상태에 사람은 놓이게 된다. 이런 이론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인지 부조화에 빠진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방어 기제를 찾죠. 이 불안 내지는 불쾌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고의 틀인데 방어 기제의 체계는 자, 부인 그리고 투사, 억압, 전치, 퇴행, 합리화, 승화 이런 단계를 걸친다고 합니다. 프로이트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을 대입해서 이 유레카가 풀어본 겁니다. 먼저 부인 단계, 아니라고 우기는 그 부인 단계, 이미 드러난 사실을 포함해 진실이나 불편한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시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다음은 투사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부정적인 감정을 떠넘깁니다. 한겨레가 지목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 통합진보당 등입니다. 최동욱이 그놈 자식 때문에 무슨 아니면은 통합진보당이 잘못해서 그렇게 넘긴다는 얘기겠네요. 예. 자, 다음은 전치의 단계인데 제3자인 그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죠. 최동욱이 쫓아내고 그렇죠. 통합진보당 해산시키고. 네. 이어서 억압 단계로 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감정이나 생각을 무의식의 영역으로 추방해 버린다 이런 거죠. 그냥 잊어버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 자체를 그냥 망각해 버리는 거지 스스로. 퇴행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단계 퇴행인데 이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발달 초기 단계 즉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 시절의 생각으로 돌아간다 이런 겁니다. 저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런 겁니다. 이 글은 이렇게 맺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정신적 긴장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출구로 내보내는 승화다. 이번엔 어떤 형태로 승화할지 걱정이다. 한겨레 신문은 피가 나는 쪽으로 승화되면 큰 일인데. 한겨레 이거 맨날 말이야. 옛날 야당 김영삼이 신민당 같은 그런 사설이나 쓰고 없애버려.
그러진 않겠죠. 예. 박근혜 대통령 워낙 예측 불허의 인물이라서 걱정되네요. 자,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대북전단 살포 문제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네. 탈북자 단체가 어제 밤에 파주 접경 지역에서 기습적으로 대북전단 삐라죠. 10만 장 뿌렸습니다. 많이도 뿌렸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그런들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곳이 주도했는데 네. 여기에 이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 관계자들을 포함한 미국인 20여 명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가뜩이나 북한이 미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부추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판에 새로운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커집니다. 네. 자, 한국일보가 대북전단 살포 이제는 정부가 결단 내릴 때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일보는 빨갱이 신문이 아닌데 네. 중도로 보통 분류되는 신문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무척 조심스러운 사안이죠. 요 대북전단 문제. 네. 근데 한국일보 굉장히 직설적으로 꼬집습니다. 자, 남북대화 분위기를 저해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것은 독선이거나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집착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공문을 통해서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면 검토하겠다. 요런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이해하기 어렵죠. 통일부 당국자를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에도 공문 운운하는 거는 정부고 뭐고 다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겁니다. 정부를 무시한다기보다는 박근혜를 믿겠죠. 예,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극우 보수 세력들. 예, 아무리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우리 손을 들어줄 거다는 확신이 없다면은 네. 이런 공권력에 대해서 이따위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했어요. 북한 바꿔야지. 근데 나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 휴전선 아래에서 전단만 살포할 게 아니라 이제 침투해서 북한 국민들을 좀 의식화도 시키고 인권과 자유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해서 우리나라의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통합보수당 만들어가지고 북한에서 피비린 나라는 투쟁을 하신다면은 이런 거 믿어주겠어요. 참 비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돈 어디서 나서 이런 짓 하겠습니까? 10만 장이면 이거 한두 푼은 아닐 텐데요. 아니 10만 장 해봤자 큰 돈 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자유 무슨 탈북자연합? 예. 자유북한운동연합. 예. 자유북한운동연합. 이 양반들 대부분 탈북자들로 이루어진 사람들 아닐 겁니까?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10만 장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된다 치더라도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한. 이거 상당한 액수가 국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도 국가 보조금 받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 요 보수 단체들 보조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겁하게 대북전단 살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 북한하고 웅짝웅짝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 넣지 말고 북한으로 침투하세요. 가가지고 북한 전복 운동을 하란 말이야. 그러지는 못하고 맨날 여기서 삐라나 날리고 있어. 쪽팔리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오피니언 비평. 오늘 순서는 마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네. She makes me wonder. She makes me wonder.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PD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 관심을 모은 뉴스 한 토막, 김효준 PD의 브리핑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는 순서인데요. 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먼지털이인가 정당한 수사인가 민변을 향하는 검찰의 칼끝. 이렇게 민변. 잡아봤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민변이요. 결국은 그 공안 검사들의 간첩 만들기 네. 이런 거를 사사건건 방해하니까 네. 좀 보복한다 이런 얘기들은 뭐 여기저기 많이 있었는데 결국 네. 그런 일환이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제가 좀 찬찬히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수사부.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의문사 진상규명위, 뭐 진실화해를 위한 뭐 점점점 이런 위원회들이 있죠. 여기서 위원 등으로 일했던 일부 변호사들, 대개 인권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혁당 사건 등등 이 재심을 통해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한 사건에 관계된 그런 변호사입니다. 일단 냄새가 수상하네. 예. 일단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이죠. 앞서 언급한 인혁당 사건 등은 당시 위원회들의 조사 끝에 이 국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혐의를 덧입히고 수사기관이 고문 등을 통해서 허위 자백을 이끌어낸, 다시 말하면 조작된 사건임이 규명이 됐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계기로 피해자 유족들이 수년에 걸쳐서 잇따라 재심을 신청했죠. 네. 법원이 역사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재심 판결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뜻을 밝히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예, 이 선배들의 과오로 인해 뭐 우리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판결문에 적시해서 근데 이런 경우 많았죠. 근데 뭐가 문제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당시 재심 사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일부 변호사들을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언급한 그 위원회들에서 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입니다. 네. 수사 대상에 포함된 변호사들은 대다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소속이고요. 네. 뭐 김형태 변호사 민변 창립 멤버죠. 네. 또 이명춘 변호사, 김준곤 변호사 등이 수사 대상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 왜 수사를 하냐면 네. 자기들이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해서 네. 변론했다. 요게 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하.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 3항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던 변호사는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이런 규정입니다. 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먼저 짚어볼 쟁점, 이들 변호사에게 앞서 말씀드린 변호사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큽니다. 먼저 법무법인 동안 소속의 조대진 변호사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검찰이 수사를 했다는 거는 네. 어쨌든 혐의가 어정쩡하거나 불투명한다면은 아마 손 자체를 안 댔을 거예요. 또 대상자들이 민변이고 예. 또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또 검찰이 욕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혐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법 적용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예.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공정한 판단이라든지 공정한 조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많은 직위를 거치신 분들이 이런 그 자신이 이해관계로 있었던 당사자로 아니면 이해관계 중재인으로 했던 당사자를 사건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예. 취지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어제 뭐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뭐 조대진 변호사의 설명대로 다수의 사람들이 적용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걸면 걸 수 있다는 거죠. 네. 조문, 법 조문 자체를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해석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대상이 된 그 변호사들이 국가기관이었죠.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소속돼서 활동한 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론은 없습니까? 반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범죄 요건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호사법이 정하는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등의 범주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까지 집어넣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겁니다. 네. 민변 사무차장이죠. 네. 이 박주민 변호사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 법조문을 보면 이제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 신분인 사람을 전제해서 만들어진 조항인데 과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있던 위원회의 활동을 보면은 과거사 피해자분들이 국가에게 강력히 요구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유족들의 뜻에 맞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추천이 돼서 들어가서 그 피해자들과 그 위원들이 한 몸이 돼서 국가를 상대로 숨겨놓은 거 밝혀라, 은폐한 거 밝혀라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평하게 양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형태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대부분의 과거사 관련된 위원회 업무 방식은 오히려 피해자 쪽하고 한 편을 먹고 다른 한편인 국가를 압박해 들어가면서 진실을 밝히는 형식으로 일을 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이 박주민 변호사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변호사법이 말하는 공무원, 조정위원 등은 엄정 중립을 요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어차피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활동을 해야 했던 사람들을 무슨 위원 등의 호칭을 달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유가족들 편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변을 조지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에이 잘됐다 해가지고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얘기구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변호사들은 일제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의 한 단계였다. 우리가 그 변호를 한 것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관련해서 뭐 수임료가 엄청나게 많았다, 엄청 거액이었다, 그 소속된 로펌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도 일부 종편이나 보수 언론에서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사안의 본질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예 뭐 저는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뭐 어쨌든 변론했다면 수임료 받는 거 뭐 그게 문제겠습니까? 자, 검찰이 수사한다는 변호사들이 일종의 영업 차원에서 해당 사건들을 따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요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계속 진행해서 재판에 넘길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이 조대진 변호사하고 박주민 변호사의 얘기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피해자 유족분들이 그 보통 이제 인권 변호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굳이 그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실관계의 정황들이 이 만약에 있다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법 자체를 위반하려는 고의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유법성 조각 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의 자체가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아마 항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사위원회가 뭔가 결정을 내리면 사실 그 결정에 따라서 국가가 알아서 배상도 해주고 알아서 피해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피해자 보고 한 번 더 야 네가 가서 재심 청구해, 야 네가 가서 국가의 상대로 소송 또 제기해. 그러니까 사후적인 어떤 보장 같은 거나 국가로서의 어떤 조치는 하나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스스로 또 법원의 문을 두들겨야만 되는 구조로 만들어놨고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충분한 조력을 받아야 되겠다고 피해자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나와 같이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던 사람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에 들어갈 때부터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들어갔던 그 사람들,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가족분들과 같이 국가의 상대로 싸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지금 검찰의 어떤 이런 수사나 문제 제기는.
참. 계속하세요. 박주민 변호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주대진 변호사의 설명도 그렇고요. 이 재판에 간다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정상이 될 수 있는 요소죠.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과거사 단체들, 서울 서초동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 모임, 민청학년 계승사업회 등이 모였는데, 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오랜 시간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운 결과로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외면했기에 변호사들과 함께 길고 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에서 진실을 규명해내면은 정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보상도 해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그 체계까지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적법한 보상을 받으려면 이 사람들이, 이 유족들이 또다시 법원에 가서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했다는 겁니다. 그 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가지고 들고 가서요. 이 단체들 그러면서 검찰은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인권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당장 멈추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자, 논란의 여지는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것뿐이 아닙니다. 민변은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즉 민변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적 수사다, 이런 거죠. 박주민 변호사 얘기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하에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대개 예. 몇 년 전에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인데, 예. 시기적으로도 몇 년 전이라는 것이고, 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검찰이 알려면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 예. 그런 사안인데, 그걸 지금 민변에 대한 징계 청구와 같은 시기에 다시 이제 고민을 해서 예. 제기했다는 것. 방금 들으신 징계 청구는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청구한 사건을 말합니다. 네, 그러신 대로 검찰의 이번 수사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뭐 검찰 역시 나름의 준비를 통해서 근거를 갖추고 시작한 수사일 테니까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하고 관련해서 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을 했었죠. 고상만 전 조사관의 얘기를 어제 좀 들어봤습니다. 이 고 전 조사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사안의 본질이나 핵심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 전 조사관은 이 검찰이 수사한다는 변호사들하고 함께 실무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번 논란의 전후 맥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에 남의 차의 유리창을 깼다. 그 차량의 유리창을 깨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왜 유리를 깼는지에 대한 것에 그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남의 차량을 그냥 깬 게 아니고 그 아이의 그 차 안에 아이가 갇혀 있어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유리창을 깬 행위로만 적용해 갖고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거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비트는 거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저 역시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일을 했는데 유족분들 또 인권 피해자분들은 변호사를 어떤 사람을 선호하냐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유족들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내가 할 테니 나한테 사건을 달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유족분들이 찾아가서 이 사건을 좀 도와주실 수 없냐,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래서 이제 갔던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어떤 변호사 윤리 규정 이렇게 자기가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건 이런 유형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공무원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엄정 중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건을 처리했던 사람, 예를 들어 검사 시절에 자기가 사건을 처리해서 구속된 사람을 그리고 나서 검사에서 나가고 나서 변호사를 개업했는데 그 사건을 자기가 수임을 하는 경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 규정을 만든 건데 전혀 경우가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민변 소속 출신 변호사들을 적용해서 뭔가 지금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의도. 그래서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4년 말기에도 대한문 앞에서 경찰들이 합법적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항의했던 뭐 민변 소속의 변호사 6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뭐 처벌을 하겠다느니 기소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지금 불이익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명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창을 깬 행위를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적용을 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법 적용이다. 왜 깼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된다. 예,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행위와 그냥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채로 이것을 억울하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올바르지 못한 처벌받아야 될 공권력 남용 행위다. 비판합니다. 네, 고상만 전 조사관이 정리를 아주 잘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요 인서트 파일에는 담지를 못했는데 고 전 조사관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사와 관련된 그 사건들이나 네. 아니면은 이 시국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그런 사건들 그 관련해서는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이 이 고 전 조사관 본인에게도 좋은 변호사님 좀 소개해달라 네. 이런 부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사실. 네. 근데 그런 경우 대개 경우 본인도 관여를 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변호사들을 소개해주면 그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 건 사실인데 그런 자기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런 분들의 변론을 맡아줄 사람이 대한민국 변호사들 중에서 빤하다는 거죠. 네. 네, 민변 소속 인권 변호사들. 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도 해줬고 그렇습니다. 이 고상만 전 조사관의 유리창 깨기 비유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니 고상만 전 조사관이 잘 얘기했네. 네. 결국은 이건 본질이 뻔한 거예요. 무슨 변호사법 위반이고 지랄이고 결국은 이제 민변 변호사들이 결국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검찰에게 특히 공안검찰에게는 이제 눈에 가시죠. 네. 근데 어느 입장에서 판판이 깨지기만 하면은 굳이 조질 필요가 없는데 이게 민변 소속이 계속 이겼단 말이에요. 네. 특히 간첩 조작 사건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밝혀낸 것은 검찰에게 거의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기소를 했던 검찰은 그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손이 안으로 굽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서 결국은 그 조작했던 국정원만 아주 나쁜 놈 만들고 검찰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싹 넘어가긴 했는데 사실 이런 일련의 사건에서 공안검찰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말하자면 실패를 경험하게 한 민변을 손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변 그래 이 자식들아 니들은 깨끗해 하면서 아마 민변 변호사들 중에서 눈에 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옛날 그 정현주 사장처럼 KBS 사장처럼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까지 다 탈탈탈 털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낸 게 결국은 과거사위원회 그리고 이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니들 있으면서 그 피해자들 수임도 니들이 받았잖아. 이거 변호사법 위반 아니야라고 이제 조지는 거죠. 고약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의도는 민변을 조지기 위해서 탈탈탈 털다 보니까 나온 결과물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종편들이 떠들기에는 딱 좋은 거야.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말이야, 검사가, 아까 고상만 변호사, 조사관 얘기했던 것처럼, 검사가 자기 맡은 사건, 자기가 수사했던 사건, 옷 벗고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수임하면 그건 나쁜 거 아니야? 니들도 똑같은 새끼들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마 그냥 기급부분 물 겁니다. 그래서 고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밝히려면 또 기나긴 싸움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재판까지는 넘겨지겠죠.
그럼 뭐 빤을 빤짜죠. 아마 징역 2년 6월은 분명히 때릴 겁니다. 얘들은 기본이 2년 6월이야, 이 자식들. 이거를 밝히려면은 참 시간 많이 걸릴 거고요. 그 사이에 또 이 박근혜 정권의 개만도 못한 언론, 기레기 중에서도 최선봉에 서 있는 우리 우아하신 종편들이 또 열심히 찢어대겠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민변 변호사님들이 뭐 굉장히 강직하시고 다 네. 이렇게 뭐랄까요, 용감하시잖아요. 뭐 어떤 정권의 탄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이 내성이 있으신 분들인데 제가 최근에 만나서 얘기 나누어본 분들의 표정이나 말씀을 보면은 너무 들어오는 게 압박이 거세니까 좀 걱정들을 하세요, 실제로. 뭐 위축되시진 않겠지만은, 이건 뭐 이런 거죠. 옛날에는 데리고 와가지고, 안기부에 데리고 와가지고 쭉 패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그냥 코에다 고춧가루 넣고 했는데, 그보다는 낫죠. 우리도 뭔가 이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을 좀 느끼는 것 같긴 해요. 박정희 때 그 유명한 무슨 제주도에 무슨 판사 하나 있어. 판결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 그 판사의 그 여자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바로 옷 벗게 만들고, 또 뭐 이범관 판사였나?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박근혜 대통령이 투사하신다는 아까 그 유레카에서 나온 그 네. 아버지 박정희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은 몇몇 변호사들 참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겠지만 또 견뎌내야죠. 사실 뭐 정신적으로 필요하다. 정말 괴롭다 하지만은 육체적으로 괴로운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네. 남영동 분실에 데리고 가지고, 뒤통수 들고, 칠성판에도 올려놓고, 대가리 그냥 물에다가 욕조에 넣어서 그 무슨 갱감 있잖아. 이근환이처럼. 네. 뭐 하는 그런 시대는 다행히 이제 우리 선배들의 투쟁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대가로 이제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이런 비겁하고도 검찰 진짜 비열한 거예요. 야, 지들도 나중에 나가서 옷 벗고 나가면 변호사를 건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는 거 보면은, 야, 진짜 출세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누구죠? 드라마에서 나왔던? 문희만 검사. 문희만 검사. 오만과 편견이죠. 최민수 씨가 맡았다면서? 예. 그거 우리 김효진 PD도 얘기 중에서 하나 따가지고 뭐 쓰고 왔잖아. 예. 여러분들 검찰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승진만 한다면은. 거기 대사의 핵심이 이런 거였죠. 예. 대한민국 법조는 쪽팔려서 못하는 짓 같은 건 없는 주식이다.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여기 줄 잘 서면은 계속 뭐 공안부장 뭐 대검 차장 해가지고 검찰청장까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은 더러워서 못할 일은 없는 거죠, 그죠? 참 그런 겁니다. 아무튼 굉장히 지난한 또 법정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뭐 조금만 하면은 그냥 욕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지켜보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서영석 타임스, 기호진 타임스라고 이름 바꿔야 되겠다. 제가 좀 줄여야겠어요, 말을. 네. 아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내 이름 쓰는 거 좀 입장이 그래서 그래요. 여하튼, 현재까지는 서영석 타임스 오늘 순서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